정말 키우기 힘들다, 유난스럽다. 이게 뭐 겁이 나서 뭘 하질 못하겠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감각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서울대 수학과 졸업하고요. 사회 경력은 LG전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이제 교대역 근처에서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지능 검사 결과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 교육을 하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예, 뭐 벌써 우리 교육의 민족에 제가 세 번째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육의 민족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이제 지능검사 의뢰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도 지금 조만간에 뭐 10,000명은 넘어가지 않을까. 뭐 그래서 뭐 며칠 사이에 10,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교육의 민족도 나름대로 구독자가 올라가고 저희도 올라가고 그래서 좀 시너지가 났던 게 아닐까. 물론 이제 하고 있는 일은 뭐 전에부터 쭉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연초부터는 10주짜리 부모 훈련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반응이 좋아서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머리 좋은 애들은 좀 양육하기가 까다로워가지고 되게 뭐 고집도 세고 또 요구사항도 많고 예민하고 뭐 해서 좀 되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뭐 애가 하나인데 뭐 넷 키우는 것 같아요. 뭐 5 키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처를 하려면 그냥 1시간 정도 상담받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데 10주 정도 훈련을 받으시면 훨씬 이제 가족 관계가 부드러워졌다. 아이가 좀 잘 이해가 된다. 그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이제 일으켰을 때 이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실한 이제 방법을 좀 알아가는 것 같다. 그런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했는데 벌써 한 6팀 정도가 지금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뭐 2팀은 10주 훈련을 수료를 했고요. 지금은 4팀 정도가 지금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서 제일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제가 주력하고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임과 퍼즐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더니 어떤 회원은 나는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 한 70%? 80%는 좀 물론 이제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게임에 있어서는 거의 그 얼리 어댑터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창단 준비 뭐 이런 거에 자원봉사 할 때, 그리고 초대 이제 사무국장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PC방이라는 게 막 확대되고,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가 뭐 그때는 거의 뭐 PC방에서 애들이 주로 그 스타크래프트를 했죠. 거의 그 좌석의 한 90% 이상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뭐 여자애들은 가끔 뭐 스카이러브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채팅 뭐 이런 거를 하고 대부분의 자리는 스타크래프트를 하던 때였는데, 그때부터도 그 멘사회원들은 스타크래프트 매니아들이 많았고요. 게임 플레이어, 전문 플레이어도 회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선수까지는 아니어도 뭐 아주 거기에 근접하는 게임 도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대를 다니거나 의사이거나 로스쿨을 다니거나 변호사이거나 석박사를 받았거나 뭐 대학 교수이거나 그런 사람들, 상당히 고학력자 아니면 뭐 굉장히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대충 한 15%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85%는 이제 그런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면 최소한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일수록 말하자면 게임이라든가 뭐 굉장히 그 보드 게임이라고 그러죠. 보드 게임 종류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런 거에 매니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름에 뭐 MT 같은 걸 한 번씩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뭐 하긴 할 텐데 제가 워낙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데까지 쫓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 정말 밤새도록 그런 보드게임 같은 것들 뭐 그걸 싸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매니아들이죠. 매니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떤 그런 지적인 그 특성들을 아카데믹하게 잘 연결하면 얼마든지 성취를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뭐
70-80% 이상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자 회원들도 좀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뭐 뒤늦게 만학도가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꽤 좋은 학교 아니면 상당히 높은 학력을 이제 취득해가지고 뭐 직업을 바꾸는 사례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역시 좋구만 뭐 그렇긴 한데 얘네들이 아마 학창 시절이나 그 유년 시절에 뭔가 공부에 이렇게 잘 접속이 안 됐달까? 트랙을 잘못 찾아 들어갈 때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은 뭐 몇 가지를 평가해 보면 뚜렷해요. 뭐 이제 지능학자들의 표현을 말하자면 이제 객관화된 인지 능력 평가가 기준선 이상이면 이제 일단 영재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언급해드린 이제 렌줄리의 뭐 세반고리 모형 그런 인지 능력의 객관적인 지표만 높다고 해서 영재는 아니다. 소위 뭐 과제 집착력과 일정한 수준의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창의력과 과제 집착력이라는 것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의 그 IQ로 대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수준, 이것은 기본적인 재료라고 보고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면 이 이제 재료를 잘 꼽힐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에서 아이들을 이제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동기부여이거든요. 아이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을 정말 자기의 경쟁력으로 학업 성취도로 아니면 뭔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커리어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것에 이제 잘 이제 접속이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일가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떻게 보냐라는 이제 그 질문을 하셨지만 뭐 사실은 그런 지능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잠재력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높은 지능 지수를 이제 보여드렸을 때 이제 잘 수용이 안 되거나 놀래거나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활동을 뭐 이래저래 한 15년 이상 하다 보니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제 동영상이나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혹은 제가 쓴 책을 읽고서 찾아오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놀라지 않고 진짜 그랬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한번 확인하러 왔는데 정말 그랬군요. 뭐 이런 반응들이 좀 많고요. 인터넷이 확실히 동영상 특히 우리 유튜브 동영상이 확실히 좀 전달력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조금은 이렇게 진짜 초창기에 만나서 이제 학교 생활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찾아온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은 이제는 혹시나 애가 영재가 될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우리 애들한테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재가 아닐까? 먼저 이렇게 한번 확인차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좀 실망은 하지 않을까? 좀 약간 그런 걱정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가 좀 별다른 특성이 있으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꼭 저한테 지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경우는 표준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꽤 많은 군데서 시행하고 있고 그 평가 결과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사무실이나 이제 뭐 사설영재원 같은 데는 워낙 이제 고지능 아이들을 많이 이제 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노하우는 좀 있다. 그런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또 이제 초창기에는 또 아니 뭐 지영범 선생님 쪽 사무실에서는 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또 약간 낭설이 돌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교적 평가가 보수적이거든요. 말하자면 과대평가는 좀 잘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계 검증 방식이라고 그래서 쉬운 거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좀 더 난이도가 높고
추상적이고 이런 질문을 쭉 올려가는 거죠.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내는가를 평가하게 돼 있고, 아이가 뭐 우연히 맞췄다 이런 걸 가지고는 점수를 주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얘가 쭉 그 대답하는 것을 봐서 이제 맥락에 닿게 제대로 이제 앞뒤가 맞게 이제 설명하거나 답을 이제 제시했을 때 점수를 주는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과대평가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뭐 뒤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면 너무 어려워요. 뭐 어떤 애는 막 따지는 애도 있어. 제가 유치원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뭐 이런 애도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안 해요. 또 속여 먹으려고 처음에 쉬운 거로 시작하더니 뭐 점점 어려가지고 말이야.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 거 또 내고 뭐 그런 반응이 또 좀 귀엽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얘가 아는 것 같은데 하고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과소평가는 될 수 있으나 과대평가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조금 뭐 이런 특성들이 좀 언뜻 보이면 한 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같은 지수라도 잠재력이 큰 아이들은 프로파일 곡선이 삐쭉빼쭉해요. 어떤 부분은 이제 반응이 신통치 않거나 아니면 확실하지 않으면 답을 안 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물론 이제 잘 유도해서 아이가 이제 풀만한 문제는 다 한번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지능이 높은 애들이 약간 완벽주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아니면 모르겠다고 그냥 대답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약간 속도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는 지나치게 신중해져가지고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답을 하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간을 깎아먹으니까 보너스 점수를 못 받죠. 그러면 과소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좀 잘 보고 삐쭉빼쭉하면 이게 좀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더 있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되게 비슷한 점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사실은 뭐 조금은 높게 나와도 한번 좀 커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웬만큼 연령이 있는 친구들은 그 뒤엔 진짜 안 바뀌거든요. 한번 120 나오면 정말 뭐 20대, 30대 가서 평가해도 역시 120이 나오고 한번 130 나오면 뭐 5년 뒤, 10년 뒤 해도 130 나오고 그리고 일단 뭐 140, 150 팍 넘어가는 애들은 뭐 언제 해도 뭐 그 수준을 확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재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특히 뭐 조기 입학 같은 것들은 사실 상당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조기 입학 같은 거 하면 한 4세에서 5세 사이 정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러니까 만 5세, 6세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 전에 5학년이나 6학년 정도 이렇게 2번 정도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엑셀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평가하는데 그러면 최소 7, 8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소검사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개 중에 8, 9개가 기준 점수 훌쩍 넘어가고 그렇게 돼야만 이제 1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지능의 전 영역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뭐 카테고리별 지표나 뭐 프로파일의 높낮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120, 130은 좀 다르거든요. 이제 120, 130은 이제 어떤 프로파일은 굉장히 높게 피크를 탁 보여주고 어떤 부분은 특히 좀 단순 반복적인 검사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신통치 않아요. 그런 것들은 뭐 지나칠 정도로 낮게 나오기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걸 뭐 언어성 지표, 뭐 비언어성 지표 혹은 동작성 지표라고 그래가지고 뭐 인과형이요, 문과형이요 뭐 이런 식의 그 보조 지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세분화시켜서 5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평가하거든요. 그냥 뭐 대충 120에서 125 나왔다면 우수하긴 한데 그런 아이들 중에 이렇게 좀 평탄한 5개의 지표가 고루고루 균형 있게 딱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은 말하자면 자기의 잠재력을 다 뭐 표출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런 친구는 오히려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같은 120, 125가 되더라도 어떤 건 되게 높고 어떤 건 좀 낮다고 그러면 얘는 좀 잠재력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쭉 쫓아오르면 나중에 정말
그냥 130이나 140을 상회하는 아이로 크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말하자면 기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고집이 좀 세고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굉장히 약간 편향성?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조금 더 까다롭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이과형, 문과형 혹은 뭐 좌뇌형, 우형, 우뇌형 뭐 이런 것은 사실 제가 그렇게 문헌을 읽어봐도 조금은 이제 학술적인 근거는 좀 약한 것처럼 보여요. 약간 뭐 그런 성향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약간 뒤집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균형이 잡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를 제가 권하죠. 대부분은 아이들이 아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뭐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보였다가 아니면 얘가 좀 똑똑한가 보다 기대를 했는데 아니 뭐 이거밖에 안 되네. 약간 이제 부모도 긴감 이건 아이들한테도 별로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죠. 그러면 제가 그 지능 지수를 이제 자꾸 이제 많이 검사하고 많이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상당히 뭐 그래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110 그러면 평균적 애보다 한 10% 빠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한 10% 정도의 개념적인 선행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된다며. 말하자면 얘가 10살 뭐 한 초등학교 4학년 됐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뭐 그 교과서든 아니면 문제집이든 아니면 학원 수업이든 한 10% 정도는 선행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 뭐 120 정도 나오면 그럼 한 20%는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런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100 이하인 아이들도 전체 학생들 중 절반은 분명히 100 이하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얘가 이제 100이 안 돼요. 뭐 9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보충 수업에 조금 집중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겠죠. 옆집 애가 선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도 뭐 그에 못지않게 선행을 시켜야지. 당연히 무리가 따르겠죠. 그러면 얘가 개념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이한테 손해가 되죠. 맞으면 이 소화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어거지로 이제 강제로 이제 무리한 수업을 강요하는 그림이 될 테니까 아이한테는 좌절감을 주고 뭐 나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떡해. 그러면 이제 옆집에는 그 정도 어렵지 않다고 곧잘 하는데 너 왜 그래? 공부 안 하는구나. 아니면 뭐 애들이 대부분 요새 애들 게임 안 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게임하고 있으면 이제 구박을 하는 거지. 네가 게임이나 하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게임 안 하고 저기 뭐 공부 좀 하면 옆집 누구누구처럼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몰아세운단 말이죠. 근데 게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지수 자체가 뭐 90 정도 되면 부족한 10%를 어떻게 보완을 시켜서 아이가 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치중하는 게 훨씬 아이한테 유익하죠. 물론 이제 속은 상하겠죠. 이제 우리 애가 그러면 평균도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얘는 그러면 다른 아이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도 학업 성취도에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야. 뭐 그런 속상한 마음은 들겠으나 아이의 유익한 학창 시절 혹은 뭐 효율적인 학업 뭐 이런 걸 위해서는 오히려 속도 조절을 그렇게 잘 맞춰주는 것을 하려면 우리가 객관적인 이제 이 아이의 속도, 발달 속도를 좀 가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130, 140 나온 애들은 좀 다르거든요. 걔네들은 좀 학원 같은데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반복적인 학습 혹은 기출문제 풀이 뭐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죠. 걔네들은 이제 조금은 훨씬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조금 더 또 차원이 높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자기 주도성을 더 보장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수 한 110에서 뭐 120 사이의 친구라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선행학습을 적절하게 시켜서 아이가 이제 학업 경쟁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게 맞죠. 근데 110인 아이를 20% 30% 선행을 해버리면 그건 사실은 되게 대단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지능 지수가 그렇게 절대적이에요. 뭐 그렇게 뭐 반발하실 수도 있으나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허술하지 않아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지표가 많습니다. 더욱이나 130이 넘는 아이들은 지수가 좀 약간 널뛰기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120 이하, 115 이하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재현성도 높고, 그리고 얘가 이 정도의 발달한다는 것은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예 학습 태도나 뭐 학습 양이나 말하자면 이게 시간으로 사실은 학업 경쟁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 학교 다닐 때 뭐 3당 4락 뭐 이런 뭐 4당 5락 그딴 소리들 했거든요. 뭐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는다 뭐 그딴 소리 했는데 저는 전혀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듣기 따라서 재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저도 서울대학까지 입학을 했지만 고3 때 잘 거 다 잤거든. 뭐 8시간 자기도 하고 지각도 밥 먹듯이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에는 안 늦어도 선생님 뭐 조례 시간에는 맨날 늦게 들어가가지고 눈총 받고 그때는 이제 애들이 자리를 자기가 이제 들어온 대로 자기 마음대로 빈자리 앉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 바로 앞에 자리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하는 그러니까 출석부에 지각으로 체크되진 않지만 뭐 그런 경험이 나요. 그러면서 뭐 대단한 과외나 뭐 학원 수업을 안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말하자면 소위 학업 경쟁력이랄지 이런 게 지장을 받았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학업 경쟁력은 수학이 절대적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수학 공부가 진짜 어렵고 또 수학에서 소위 등급을 하나 등급 올리는 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지능지수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나, 조기 교육을 했냐, 아니면 학습량이 많으냐, 뭐 쪽집게 선생을 붙여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약간 요 정도의 추상적인 수학 이론을 넘어가려면 요 정도는 두뇌 구조가 좀 추상적인 것에 적합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애들을 뭐 잠자는 거 아니면 사실은 얘네들이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을 하면서 시대적인 트렌드를 사실 어느 정도 타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게임을 해야 돼 친구들끼리 얘기할 거리도 있고 같이 뭐 소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너는 뭐 겁나 그냥 게임만 하라고 정신을 못 차린다. 뭐 게임 페인 될래?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접근은 좀 사실은 괜히 애들하고 이제 관계만 망쳐주지 그 올바른 지도가 아니거든요. 게임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게임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웃기는 얘기지만 게임을 통한 어떤 인지 능력의 발달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욕하는 학부모들이 많겠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게임하는 거는 용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맞다. 그리고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도 학업 경쟁력에서 사실은 대단한 성과를 보인 사례가 저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뭐 게임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게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이 더 커요. 애들이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게임에 뭐 모든 시간을 다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뭐 애가 정말 게임 팬이 됐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게임에 진짜 중독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런 케이스는 게임에 대한 집착 플러스 부모와의 갈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원래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잖아. 못하게 하면 여러 가지 막 막아놓으면 애가 이제 거짓말하고 부모가 뭐 이렇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살짝 피해가지고 뭐 이렇게 락을 걸어놓은 걸 깬다든지 그야말로 뭐 엄마 아빠가 잠든 사이에 밤중에 한다든지 게임 때문에 뭐 어디 땡땡이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게임을 물론 이제 머리가 좋고 또 이제 학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는 친구들은 훨씬 게임에 좀 빠져들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견제구를 좀 던지면서 야야 하고 싶은 만큼 다 해.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하지만 야 너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스스로 좀 자제 좀 해라 하고 약간 견제구를 던지면서 그리고 뭐 뭔가 게임 말고 얘가 좀
재밌게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활동을 좀 유도하는 뭐 그런 약간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사실 애들이 완전히 뭐 망가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게 뭐 좀 성장하다 보면 자기 통제력도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막 원수 보듯이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 공방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되게 이제 아주 이제 망가진 케이스 이런 거지. 말리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으니까 뭐 한 번은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랬다가 진짜 네 맘대로 하면 진짜 밤새도록 하거든.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 꼴을 못 봐주니까 진짜 맘대로 하니까 진짜 하네 이것도 하고서는 뭐 컴퓨터를 뭐 집어 던진다든지 말이죠. 뭐 플러그를 확 뽑아버린다든지 애가 미치는 거지. 제가 빨간 단추 누르시면 안 돼요. 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빨간 단추를 막 눌러대는 거예요. 애가 발작을 하는 거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 또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미션 컴플리트 되기 전에 아니면 레벨이 하나 탁 올라가기 전에 아니면 아이템을 탁 득템하기 직전에 뭐 전기를 빼버린다 그러면 뭐 이건 완전히 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럼 얘가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이래가지고 뭐 난리 나고 뭐 병원에 가자고 그러고 뭐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뭐 한정없이 악화돼가지고 갈등이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은 그 상처가 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겹치고 뭐 겹쳐서 결국은 정말 게임 페인도 생겨나고 정말 뭐 아이가 뭐 가출을 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상태가 일어나니 그게 좀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유도를 하고 견제구를 던지되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는 안 되네. 어느 정도는 야 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제 아이한테 맡겨두는 어떤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면 이게 도대체 뭐 어디까지가 적정해요? 뭐 어떤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 교육에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그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팁들, 요령들, 뭐 기본적인 전략, 뭐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니까요. 첫째는 그게 의외로 굉장히 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시스템 내에서 의외로 좀 간과되고 있어요. 첫째는 커리큘럼의 적절치 않음입니다. 말하자면 120, 130은 20%, 30% 빠른 아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만 6.5세에 학교 가면 안 되죠. 20% 빠르면 벌써 1.3세, 세 학기 정도 빠른 아이들 있거든요. 130이면 거의 2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꾸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10살 되면요, 2년, 3년 차이가 나고, 뭐 15살 정도 되면요, 3년, 뭐, 심지어는 5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주는 게 맞죠. 이게 반대쪽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능이 한 90 이하, 뭐 85 이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입학을 1년 정도 유예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아이가 이제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뭐 계속 성장하다 보면 이제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수학을 그래도 많이 지도를 해봐서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 뭐 우리 스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중학교 딱 입학한 애들을 한 30명을 딱 세워놓고요. 분수 계산을 시키면요. 3분의 1 정도는 잘 안 됩니다. 그냥 쉽게 하면 돼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뭐지? 5분의 2던가? 이런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나와요. 그게 통보를 해서 2분의 1은 6분의 3이야. 3분의 1은 6분의 2야. 그러니까 6분의 5. 이게 딱 되는 친구들이요. 이게 중학교쯤 되면 당연히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이제 어른들은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3분의 1은 5분의 2인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아이도 이제 중학교 수업을 받다 보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런데 지난번에요. 제가 재밌게 보는 그 매불쇼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패널들이 멀쩡한 어른들이 그리고 아주 말도 잘하고 학교도 좋은데 나온 사람도 이렇게 여럿 있어요. 그래서 5명인가 앉혀가지고 그거 했거든요. 지금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었나? 뭐 다 틀리는 거야. 그 미국인이 맞췄어.
맞췄는데 이제 다 틀리니까 내가 틀렸나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사관학교인지 꽤 좋은 학교에서 나온 친구인데 5명의 패널이 다 틀리더라고. 틀리는데 미군이 맞췄어. 미군 출신이었던 친구가 맞췄어. 근데 다 틀리니까 내가 틀렸나? 이게 확신이 없었단 얘기지.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쓸 일이 없으니까 어른들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도 사실은 분수를 쓸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학교 수학 시간에만 5학년 때 배우고 점점 어려워지네 그런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야말로 멀쩡하게 시험도 잘 치르고 낙제점 안 맞고 낙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점수 받았다 하더라도요. 중학교 가서 중학교 딱 입학한 애 보고 너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봐 하면은 3분의 1 정도는 잘 못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되면 근해 공식을 배우거든요. 근해 공식이 못 넘어가요. 절반 정도가. 외우죠. 근해 공식 그걸 외우지 않고 어떻게 중학교 3학년 수학을 하겠어요. 외우는데 그냥 외우면 안 되거든요. 유도 과정을 사실은 잘 분석하면서 따져봐야 되는 게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졸업한 고등학교 1학년 된 애들 딱 모아놓고 너 근해 공식 유도해봐 이렇게 시키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반대로 3분의 2가 못할 것 같아요. 외웠던 애들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분의 2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고문이죠. 근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제 학습량이 많다 보니 패턴을 기억하는 거지. 패턴을 기억해가지고 그때는 풀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완전히 휘발유 되는 거지. 싹 머릿속에다 지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굉장히 탑 브랜드의 명문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조차도 인문대 사회대 친구들이 과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기억하면서 풀 필요가 있는가? 풀 필요 없죠. 그걸 왜 풀겠어요? 일상생활에 전혀 필요 없고 자기가 대학 학과에서도 그런 걸 전혀 할 필요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다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을 갈 친구들 그다음에 소위 과학 분야에서 나는 나중에 석박사 해가지고 교수할 거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을 잊어버린다든지 까먹으면 안 되겠으나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한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소위 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 이런 거 쓸 일도 없고 사실은 2차 방정식도 쓸 일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논리적인 훈련이라든가 저는 이제 수학을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제가 명색이 서울대를 수학과를 졸업한 그 사람이니까 제가 수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특히 이제 아이들 소위 영재 아이들의 성장함을 지켜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아니면 이렇게 걔네들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수학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원을 높여주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래서 고차원적인 이제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것을 이제 좀 가상의 세계 속에서 그런 이제 고차원적인 모델링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사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수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쟤보다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더 빨리 풀어내가지고 시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좀 더 난이도 높은 소위 킬러 문항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끝없는 속도 경쟁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IB 교육이라든가 IB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요새 이제 표선 고등학교라고 제주도에 그 IB 지정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교육혁신연구소의 그 소장님이 거기 가서 이제 종단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1년, 2년, 3년에 쭉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비 교육이 과연 어떤 이제 아이들의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 교육의 효과가 뭐냐, 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 있는데 그 양반이 재밌는 얘기 해주더라고. 너는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그 과정을 다 끝냈는데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외로 수학이 재밌었던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수학에 대해서 정말 넌더리를 치고 정말 학교 다닐 때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정말 괴로웠어. 수학은 정말 뭐 보기만 해도 내가 정말 그 토가 나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수학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뭐 학업 경쟁력을 좀 쉽게 가져간 그런 경험을 했고 대학교도 좀 쉽게 입학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2월생이어가지고 약간 조기 입학 같은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근데 재수하지 않고 어쨌든 서울대 수학과를 입학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하게 쉽게 뭐 대학 입학을 했죠. 그랬는데 그 결정적인 건 수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했는데 대학교 가서 혼났지만 수학 괴물 천재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제가 완전히 기가 눌려가지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이라는 게 항상 나한테 뭘 이렇게 그 숨겨진 비밀의 카드를 계속 제공받는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랬지만 이제 대부분의 내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또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수학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아니 그 아이비 교육을 받은 애들은 수학이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말하자면 탐구 과제를 이제 정해가지고 탐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표소는 사실은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농사일을 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탐구 과제를 이제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뭐 비료나 농약 같은 것들을 살포하는데 어느 높이가 가장 효율적일까. 이거를 이제 2차 방정식 혹은 뭐 소위 포물선에 걸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이긴 하지만 고등학생이 됐으니 그거를 실제 사례에서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실험 계획도 세우고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 포물선의 어떤 곡선 같은 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로 이제 드론을 운영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고루고루 뭐랄까 효과를 낼 수 있냐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기 가설과 이론적인 시뮬레이션과 뭐 실험 결과를 가지고 뭐 쭉 탐구 보고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례를 그런 걸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진짜 수학 공부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애들이 즐겁게 그리고 그게 자기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삶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아니 뭐 내가 평생 쓸지도 않을 뭐 미적분 문제를 뭐 딥다 푼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래 공대에 가서 공대 교수님이 될 사람 뭐 새로운 첨단 엔지니어링 할 사람이면 정말 정통 미적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뭐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접근 방법을 바꿔서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아이들이 괴롭지 않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과감하게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엑셀러 검사에서 이제 언어이해 그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되게 높습니다. 언어이해 소검사에 이렇게 획득한 원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월연결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7세 6개월이면 7세 6개월의 아이들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평균을 딱 얻으면 이제 10점을 줍니다. 그보다 평균보다 높은 점수면 11점, 12점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애들이 뭐 14점, 15점, 16점까지 막 나와요. 그러면요. 그럼 이쪽에 추적 연령이라고 이제 또 하나의 컬럼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요. 놀라워요. 뭐 7세 6개월 아이인데 얘는 14세의 평균이네. 얘는 15세의 평균이네. 뭐 얘는 27세의 평균보다 높아요. 뭐 이런 이제 추적 연령이라는 지표들이 딱딱딱 뜹니다. 그러면 뭐예요? 얘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생의 어휘 수준이란 말이야? 고등학생의 어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근데 반대쪽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10점이 딱 평균이면 이제 9점, 8점, 7점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이제 자기 나이보다 2년, 3년, 4년 이렇게 늦은 애들 실제로 있는. 근데 그런 아이들의 그
발생 빈도라고 할까?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4학년 교실이라면요. 2년 앞선 애들이 대여섯 명 돼요. 2년 정도 뒤늦은 애들도 서너 명 돼요. 그럼 4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많이 통하겠어요? 하나에는 6학년 아이들 수준의 단어를 쓰고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를 쓰고 근데 그 아이들이 한 교실에 머물러 있어요.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분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이제 친구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좀 무리해서라도 체험학습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박물관도 데려가고 뭐 과학관도 데려가고 천문대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애들 데려갈 만한 그 박물관 종류가 줄잡아 200개는 넘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하루 정도 아이들한테 견학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데려갈 만한 곳이 200군데가 넘어요. 근데 뭐 그걸 다 다닐 수는 없겠지만 정말 꽤 많이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누적해 보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쭉 정리해 봤더니 굉장히 많이 다녔더라고요. 안성에 가면은 이제 팜랜드라고 해서 농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시설도 있고요. 뭐 전쟁 박물관도 있지만 뭐 인천 경찰청 같은 데서는 CSI 체험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뭐 지문 막 채취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자외선 쬐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뭐 혈흔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거 시켜주는 데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달리 애들을 위한 시설이 많아졌구나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웬만한 뭐 방송국 같은 경우 다 투어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쫓아다니면 애들을 참 즐겁게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생태체험관 같은 데 한번 갔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분당에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야외 카페가 근처에 있어서 거기서 뒤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거죠. 애들은 이제 거기 앞마당이 넓어가지고 뭐 재밌게 이제 거기서 또 노는 거지. 체험관에서도 놀았지만 여기 와서 또 노는 거지. 뭐 간식도 주고 뭐 음료수도 주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잘 노는데 뭐 애들답게 뭐 밀고 땡기고 하다가 한 놈이 벌러덩 이제 나자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징징징징 거리면서 이제 네 애들이 나 밀었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뭐 누구를 손깍질하면서 징징징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애가 이렇게 팔짱 끼고 이제 구경하고 있다가 그거 민기 아니고 작용과 반작용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웃기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은 사실은 고전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규 교과서로 보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좀 이제 중학교에서도 일부 가르치겠죠. 근데 이게 학습 만화 같은데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봤나 보지. 작용과 반작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떠다 민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놓쳐가지고 그래서 발라당 자빠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 뒤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흥미가 바짝 생긴 거야. 이게 일반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애들이 이제 분위기 쌓여지는 거지. 뭐라고 그랬어, 지금? 뭐 애가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징징거리는데 넌 거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야. 잘난 체 한마디 하는 거냐? 작용 반작용이 뭐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제 그런 걸 제가 뭐 그런 이제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이제 걔한테 비난받았던 애들이 들어보니 그럴듯해. 맞아. 작용과 반작용이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징징거리는 놈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한 거야. 그러니까 흐지부지 하더라고. 그 뭐 1, 2분도 안 돼서 또 이제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저쪽으로 몰려가지고 뛰어가고 쫓아가고 거기서 또 밀고 댕기고 하고 또 애들처럼 그냥 막 노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아놨더니 이게 문제가 안 되네. 그냥 애들처럼 그냥 편하게 노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발견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는 학습 만화에서 봤던 표현이 떠오르고 그러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반응이 이제 쌓여지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거나 뭐 잘난 체 한다고 그러거나 이런 상황으로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네들은 어휘 수준도 사실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섞어서 놀게 해주는 게 맞고
속도도 빠르거든요. 이게 판단의 속도, 뭐 기억력도 되게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게 인터랙션이 자연스럽게 이제 잘 흘러가면 정말 어린애다운 그 나이에 필요한 또래 관계의 놀이로 충분히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얘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일반적인 아이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얘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잘난 체 한다, 야 네가 선생이냐, 뭐 이런 이제 핀잔을 받고, 그리고 자기 말을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얘는 답답하고, 그럼 속마음으로는 뭐 이런 것도 몰라, 이 새끼들은 바보 새끼들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발설을 하면 교만한 아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아니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싸늘한 혹은 뭐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 반응을 몇 번 이제 당하고 나면 애들이 나를 싫어하는가벼. 뭐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징징징징. 뭐 이런 상황으로 아이를 계속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거 사실 그냥 지적인 그 발달 수준의 차이가 좀 나를 뿐인데, 얘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소외시키는 이상한 이제 적대적인 이제 상황을 몰아내는 것이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도 몰라, 교사도 몰라. 쟤는 왜 그래? 좀 친구들하고 잘 놀지. 사회성이 떨어져.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사는 동네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도 무리가 됩니다. 얘기하듯이 최소한 한 3%, 뭐 2%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일반 학교 30개 중에 하나는 영재학교를 만들어야 돼. 50개 중에 하나는 영재학교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광역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는 활동이 약간 광역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뭐 서초, 강남 뭐 이렇게 강남 3구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고 교대에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그나마 거기가 2호선, 3호선이 교차되는 소위 더블 역세권이고, 강남 고속터미널이 한 정거장이고, 수서역도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뭐 영남 호나 저 땅끝에서부터 뭐 파주 동두천 북쪽 아니면 저 원주, 춘천, 저쪽 강릉 이런 이제 서쪽 끝 인천, 그나마 여기가 배꼽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전국에서 이제 접근하기 편한 장소를 이제 골라서 거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되려면 말하자면 이제 소위 지역청 단위를 넘어서는 훨씬 넓은 구역마다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고 걔네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아니 초등학생이 소위 스쿨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을 이동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어떻게 그 아이들 이렇게 장거리 통학을 시킬 수 물론 아주 유명한 이제 비싸고 아주 유명한 저기 연예인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있어요. 유명한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실제로 스쿨버스가 막 한두 시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애들한테는 좀 가혹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얘네들 그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은 이제 학교는 여차저차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되 특성이 강한 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어울려서 체험학습을 하고, 아니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놀이의 시간,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는 정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인 안정이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그 소위 학업 경쟁력이나 소위 아카데믹한 그런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 바탕 위에 올려져야지. 얘는 어차피 특수한 머리를 가졌으니까 행복한 유년 시절은 필요 없어, 공부만 죽어라고 해. 그건 안 될 얘기죠. 아니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아니 어느 부모가 박탈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야 니네 학교 그 반 친구들하고 잘 놀아봐,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싶어도 뭔가 이제 이게 핀트가 안 맞고 어느 틈엔가 개밥의 도토리처럼 뭔가 아이들한테 수용이 안 되고, 자기도 애들이 노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걸 억지로 재미있는 척 하면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갭은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은 그 친구들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견뎌가면서 하되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정말 결핍된 어린 시절의 또래하고의 놀이의 시간, 교류의 시간을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대체적으로 거의 8, 90%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 못 듣는 걸 들어요.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비근한 예로 불이 꺼졌는데 방에 쑥 들어가서 뭘 들고 나온다 이게. 야, 그거 불을 켜고 들어가서 그거 꺼내와야지. 어떻게 그냥 불 꺼졌는데 들어갔다 나오니? 대충 보여요? 뭐가 보여? 엄마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의 감도가 틀린 거예요. 청각도 되게 예민해요. 저 복도 끝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쫓아오더니 왜 내 얘기를 그따위로 해요? 뭐 따지는 애도 있어요. 그게 들렸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하자면 아파트 벽이 얇으면 옆집 소리가 다 들려. 엘리베이터 타더니 513호 아줌마가 좀 전에 탔다가 갔나 봐. 그 아줌마 냄새가 나. 좀 약간 좀 섬뜩하거든요. 무슨 개코 무슨 사냥개야 뭐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자연스럽고요. 그다음에 이게 촉각도 되게 예민해요. 옷에 라벨 있잖아요. 라벨 요거 다 느낀단 말이에요. 옷장수들이 디자이너들이 거기다 라벨을 붙여놓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라벨을 못 느끼니까 거기다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는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피부가 얇잖아. 근데 아주 발달돼 있죠, 촉각이. 그러니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까칠까칠한 실밥이나 이렇게 날이 선 게 이렇게 면도날로 등을 긁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떼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얘는 왜 남들은 안 그래도 얘만 이렇게 난리를 치냐. 미각도 그래요, 미각도. 그 식재료가 조금만 신선하지 않으면 냄새 난다는 거야, 이거. 퇴퇴거리고 억지로 먹으라고 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죠. 그 음식 장만한 사람은 정말 재수 없거든요. 남들은 멀쩡하게 다 그냥 맛있게 먹는데 냄새 난다고 그러고 상한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내가 못 먹을 걸 내겠나 이놈이. 근데 사실은 걔가 만든 거거든. 이게 음식이라는 게 조금만 신선도가 떨어져도 벌써 풍미가 싹 사라지고 약간만 저거해도 약간 예를 들어 기가 막히게 냄새를 감지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잠수하면서 새장에다 넣은 새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요. 산소가 부족하면 그놈들이 먼저 뻗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산소가 부족하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그거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얘가 왜 이러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왜 얘가 이렇게 입투정이 심해? 반찬 투정하고 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되게 예민하다는 것이 거의 한 8, 90%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참는 거죠. 그런 걸 느끼지만 참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어른들이 안 좋아할 테니까 참을 수도 있고요. 어린애들은 이제 자기는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그러는 건데 이제 당하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키우기 힘들다, 유난스럽다. 이건 겁이 나서 뭘 하지를 못하겠네. 영화관도 못 가요. 소리가 크면 귀를 막 부여잡고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뭉크라는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 같아. 자기의 그 특별한 감각 때문에 저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는 약간 미친놈, 경우에 따라 마녀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소위 낭만주의 시대에는 그것을 오히려 이제 천재적인 이렇게 또 포장돼 가지고 그런 이제 문화 조류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죠. 그건 이제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예민하기만 하다고 해서 연계가 되는 건 아니겠으나,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말하자면 이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감각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뇌신경계의 발달도 촉진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만큼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반응이 너무 이제 과하니까 좀 양육하기 힘들 수도 있으나, 그거를 강제로 이제 약화시키는 것은 권하고 싶진 않다. 옛날에는요, 노경을 먹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잣집 애들, 양반집 애들이 발육이 좋으니까 오감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민하니까 이런 애 어디다 쓰겠냐.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녹용은 이제 한의사들이 쓰지 않는데 일부러 쓰는 거지. 그러면 애가 몸이 확 열이 나면서 열이 가라앉고 나면 둔해지는 거지. 둔해지고 나면 애가 이제 먹기도 잘하고 까다롭지 않게. 그럼 피둥피둥 살도 찌고. 그럼 살이 오르면 이제 둥글둥글 이제 체형이나 얼굴형도 둥글둥글해지면 뭐 여자애들은 야 보름달 같다 야뭐 달덩이 같다 그러고 뭐 남자애들은 야 장군감이다 뭐 풍채가 좋네요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를 둔하게 만드는 강제로 둔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거 비슷한 시도들이 사실은 현대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걸 강제로 이렇게 무식하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성장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도록 우리가 좀 도와줄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보통 아이보다 훨씬 감도가 높으니까 몇 가지 노력을 하셔야죠. 뭐 제가 보통 권하는 방법이 시각은 사실은 뭐 잘 본다고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뭐 눈꺼풀이 있으니까 조건 반사 뭐에 의해서 자기의 시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눈이 깜빡깜빡하고 강한 빛이 탁 들어오면 이제 자동적으로 탁 반사적으로 이제 하고 이렇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데 청각은요 원래 옛날부터 이게 안테나 아닙니까? 안테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게 청각이니까 항상 열려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가 빵 나고 그러면 애가 굉장히 괴로워하거나 뭐 아니면 깜짝 놀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청각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청각을 위해서는 약솜 같은 것을 주세요. 약솜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귀에 꼽아 놓으면 보통 아이들은 그게 되면 이제 잘 못 들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빵빵 하면서 못 듣고 위험하죠. 근데 얘들은 그렇게 해주면 다른 애들만큼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감도를 좀 낮춰줌으로써 좀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옷은 좀 헐렁헐렁한 거, 좀 부드러운 천연 재질, 약간 사이즈도 좀 넉넉하게 해서 입혀주고 먹는 거는 뭐 좀 투정을 부리더라도 이게 좀 신선도가 떨어졌나 보다 좀 이해해주고 강한 향신료나 뭐 매운 거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좀 조금 많이 완화시켜가지고 소위 뭐 애기 맛 이런 거 애기 맛으로 이제 조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적응이 되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성장하면서 점점 어떤 그 자극의 강도를 조금씩 노출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적응을 시키면 멀쩡하게 잘 자라고 하지만 이제 오감이 상당히 발달돼 있으니 남들이 뭐 못 느끼는 좀 더 이제 그런 요소 더욱이나 뭐 감수성도 예민해져서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뭐 말하자면 뭐 어떤 표현도 좀 남들보다 훨씬 세련되거나 아주 섬세한 표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인재로 키울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게 영재아이고 아니걸 떠나서 그 어린아이들의 동기유발 요소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것은 부모하고의 애정 교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아이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가 자기의 성장을 기뻐한다. 내가 상을 받으면 1등을 해오면 남들이 못하는 뭔가를 해내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거 이상의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아직 이제 한 뭐 10살, 15살 이하의 어린아이한테는 그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받는 부모가 되세요. 아이의 동기유발은 저절로 됩니다. 옛날에 무슨 우리 70년대 그 유명한 저야에서 이제 영화가 그 대박이 난 적이 있어요. 벤지라는 영화였어요. 벤지라는 영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벤지라는 그 조그만 강아지가 있어. 그 이제 정말 저야에 산 얘가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주인공이야. 그 벤지라는 강아지 셋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배우 출연료도 안 나와요. 거기 어른들 캐릭터는 얼굴도 잘 안 나와. 아주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스토리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유괴를 당해. 나쁜 어른들한테 유괴를 당해. 그랬더니 벤지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아이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범인의 발에 걷어차여가지고 애가 기절을 하고 막 어린애들이 이제 막 벤지야 막 했더니 막 살아나고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뭐 그렇게 끝나는 단순하고 또 사실은 황당무계한 영화였어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엄청나게 큰 빅히트를 쳐가지고 뭐 투입된 예산 대비 뭐 100배, 200배 수익을 내가지고 뭐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기자가 주인을 찾아가서 아니 이 강아지가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잘해요? 얘를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강아지 주인이 보여줄게요. 강아지한테 묘기를 시켜. 펄짝 떼어서 뭐 한 바퀴 한다든지 그 묘기를 딱 시켜. 그럼 걔가 그걸 해요. 그러면 잘했다고 걔 주인이 강아지를 안고 마룻바닥을 막 뒹굴러요. 오버액션을 막 하는 거지. 그럼 이 강아지는 그 자기 주인이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꼴을 보고 싶어가지고 묘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서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끌어모아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그거 이상이 없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보세요. 뒤집어서. 그 옛날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첫 회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람들한테 아주 임팩트가 컸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인기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첫 장면이 뭐냐면 서울대에 합격한 아들이 말하자면 이제 서울대 합격증을 막 구겨가지고 엄마 얼굴한테 던져버리는 거지. 됐냐? XX 같은 X야. 엄마한테 이제 막말을 하면서 합격증을 꾸겨가지고 던져버려요. 아이가 학업 성취도에서는 대단한 성취를 얻었을지 모르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뭐 망가진 거 아닙니까? 자기의 높은 성취는 말하자면 착취당한 결과라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그 한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다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느끼는 거죠. 공부 좀 하라고 얼마나 엄마가 애를 닦아 세웠을까. 애가 성적이 조금만 흔들리면 막 비난하고 막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뭐 괴롭혔을 것이다. 그럼 그 애가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막 악물고 내가 그 엄마가 원하는 입학증을 획득했지만 자기한테는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거지.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극명한 반대쪽이죠. 제가 그 동기유발 나오면 사랑받는 부모가 되세요. 그래서 아이가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것을 아이가 해주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체험학습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걸 보여주세요. 좋은 걸 보여주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캠퍼스 투어 같은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후배들 데리고 캠퍼스 투어 12년 했어요. 12년. 그래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캠퍼스를 이제 투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학교들이 그 투어 안내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게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학교 관계자가 신청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냥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이제 동문이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그 캠퍼스 투어를 하는데 애들을 데려가서 이제 그 학교 앰베서더라고 홍보대사라고 그러죠. 홍보대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학년 중에 용모가 뛰어난 남녀 학생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잘 연결하면 우리 선후배 또 대학 교수들이 있으니까 특강도 하나 그게 제일 좋은 강의실을 얻어가지고 들려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명문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은요, 프라이드가 묻어나. 자기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묻어나. 그러면 애들이 그걸 느끼면서 야, 나도 이 애를 학교 한번 다니고 싶다. 그런 동기부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방학 때 되면 이제 북미 투어도 가거든요. 그래서 명문대 데려가요. 스탠퍼드, 뭐 버클리, 뭐 이제 동부 쪽에 뭐 MIT, 하버드 이런 데 가요. 쪽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도 명문이고 그런데 갑니다. 가서 거기서 섭외를 해가지고 그 학생 뭐 경우에 따라서 학교 관계자들한테 이제 학교 이제 그 선전 같은 걸 듣게 하면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자기 이 사람들 학교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걸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애들이 나도 이런 학교 한번 다니고 싶어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적 의식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사실 능력이 잠재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쬐끔만 공부해도요 그냥 뭐 반에서 1등 같은 거 쉽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1등도 쉽게 해. 그런데 적당히 하는 거야. 적당히 그냥 엄마의 기대치를 낮춰. 요 정도 하면 그냥 나 편안해.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더 잘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할 거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소련 시절에 러시아가 해체되기 전에 소련 시절에 역도 선수가 자기 그 최고 기록을 숨겼어요. 응? 예를 들어서 뭐 인상, 용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이 사람이 15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145kg만 드는 거야.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500g 더 들어. 또 한 달쯤 있다가 500g 더 들어.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자기가 들 수 있는 거 다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혹독하게 훈련을 더 시켜가지고 500g 더 들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스스로 기록을 몰래 관리를 하다 걸렸어. 그래갖고 이제 뭐 대단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 이제 그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생각보다 애들이 잠재력이 굉장히 커요. 진짜 아니 이게 초등학생인데 이게 고등학교 것도 하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런 것을 이제 어른들한테 다 노출시켜 버리면 이제 더 많은 이제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 같아 가지고 적당히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적 의식을 해요. 네가 잠재력이 있으니까 너는 리더가 돼야 돼. 그리고 좀 더 뭐랄까 고상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돼. 그런 인식을 사실은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인전도 있도록 하고 뭐 관련된 뭐 영화 뭐 다큐멘터리 아니면 뭐 기념관 같은 데도 데려가고 또 그런 거에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막 세워놓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중으로 보면 저는 이제 60대 30대 10으로 봅니다.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게 60%. 그 다음에 견문생심이니까 좋은 거 보여주는 거 30%. 마지막으로 한 10% 정도가 공적 의식이다. 그러면 에이 이건 포기해도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랑받는 부모만 되면 동기부여는 엄청 강력하다. 그러면 정말 애 잘 키울 수 있다.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될 거예요. 애한테 염증을 일으키고 넌더리를 치게 하면 그런 동기부여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한 꼭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모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워야 돼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이의 그 마음의 결을 사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아이를 믿어줘야 돼요. 무한한 기대를 아이가 부담 없이 느끼게 해야 돼요. 엄마는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전달해야 되고 작은 성취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여줘요. 스스로 잘 해내지 못하면 동기부여는 되게 어렵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일반적인 수업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교우 관계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을 많이 받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애들이 겪는 고통보다 사실은 그런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의 고통이 훨씬 심합니다.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주양육자가 완전히 이제 독박을 쓰는 거지.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4명, 5명을 한꺼번에 기르는 거 손이 많이 가고 뭐 사건 사고가 많고 온갖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거 시달리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더 아이는 뭐 나름대로 사실 부모가 잘 보호해주면 성장하면서 잘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훨씬 뭐 다양한 세계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을 지내도요, 훨씬 더 많은 걸 느껴버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깊이 있는 체험을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또 남들은 이제 잘 보지 못하는 이면의 세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복은 좀 심하나 독특한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혜택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기르는 주양육자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양하게 나타나죠.
좀 안달복달하고 부모가 곤란한 게 이제 엄마를 괴롭 달달 볶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떡하라고. 근데 뭐 끊임없이 뭐 걱정을 늘어지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울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야말로 뭐 어떤 애는 뭐 이렇게 옷솔기를 끄집어내가지고 흑경을 입고 그래서 옷을 다 망쳐놓는 아이도 있고 손가락 물어뜯는 아이도 있고 뭐 끊임없이 뭐 다리를 떠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책을 봤더니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그런 약간 그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뭐 손톱이 나만하질 않네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나쁜 버릇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럼 차라리 그러면 물어뜯을 수 있는 뭐 천조각 하나 주세요. 껌을 주세요. 껌같이 이렇게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면 어쨌든 그걸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 하지 마 이거는 좀 오히려 더 그런 것을 초조하게 만들고 이제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뭔가 대신 어떤 뭐 규칙 그래서 왜 스피너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서 팔잖아요.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줘서 완화시켜 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메시지를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뭐 그 똑똑하다는 놈이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의 멘트 뭐 당연히 욕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를 비꼬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역으로 그걸 이제 뭐 조롱이나 뭐 아니면 비난의 것들로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제 꾀가 많으니까 부모가 보기에도 이 자식이 교활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아, 얘가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 제가 몰리고 썰리면 아이들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의를 나타내고, 뭐, 정말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당돌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언행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뭐 상대적인 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 격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모가 좀 느긋해주고 그야말로 이빨을 드러내더라도 겁먹어도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아이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언행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돌을 닦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집단 상담 같은 거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엄마가 그럼 저는요 뭐 이런 때 나의 이 고통스러움은 누가 위로해 주나요? 뭐 상담료 내시고 저한테 상담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저는 그게 제 직업이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돈을 받아요. 칭찬이요 이게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고래 칭찬론이 있고요. 칭찬은 아이들을 망친다. 그런 두 가지 이론이라고 할까?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너무 남발하면 애가 이제 칭찬받을 것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윤작 효과라고 뭐 한자를 써서 표현한다는데 이게 칭찬이 이게 말하자면 익숙해지면 웬만한 칭찬을 안 들어. 더 세게 칭찬해야 돼. 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고래 칭찬론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칭찬을 아까 얘기한 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시면 부작용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결과를 보고 칭찬하지 마시고 과정을 칭찬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조금 충분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그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냐면 의도를 칭찬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도를 칭찬하세요. 아이가 엄마를 도와준답시고 설거지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렸어. 그러면 이제 화나잖아요. 야, 넌 가만히 있어. 넌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의도를 칭찬하라. 우리 영철이가 엄마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하구나. 접시는 깨졌지만 그 하나도 아깝지 않아. 네가 엄마를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나는 너무나 기뻐. 의도를 칭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개선점을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너 못했는데 지금 훨씬 잘하네. 자, 그러니까 칭찬은 너무 쉽게 결과만 가지고 쉽게 칭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 관찰해야 된다. 칭찬을 하려도 조금 내가 에너지를 쓰고 공을 들이고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효과적인 칭찬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이가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의도를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좋은 결과만 칭찬하는 건 너무 게으른 칭찬이 아닐까.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겠죠. 100점 맞을 것만 한다든지 아예 어려운 건 안 할래요 뭐 이런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봐서 똑같은 결과인데도 저 선생님은 칭찬하는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관심을 가지고 네가 그런 말하자면 회장 선거에 나갔어. 2표밖에 못 얻었어요. 창피스럽게 왜 그런 거 했냐. 그게 아니라 용기가 가상해. 남 앞에 나와서 나한테 회장표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의도를 칭찬해라. 그 뭐 예를 들어서 85점을 맞아 왔어 얘가. 그러면 얘는 언제나 100점 맞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 칭찬할 수가 없잖아요. 응? 85점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아이를 격려하고 공부 의욕을 가지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야, 너 성적이 올랐다 야. 어저께는 75점이었는데 10점이나 올랐네. 훨씬 너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개선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도로 내려갔네. 75점으로 내려갔네. 그러면 이 칭찬을 어떻게 해. 잘 봐야죠. 문제가 어려웠나 보다 야. 평균점은 어떻게 됐어? 평균점이 내려갔네. 혹은 너 점수는 내려갔는데 랭킹은 올라갔잖아? 그러면 딸애들도 열심히 공부한 거 맞아. 그거 봐. 공부하니까 이렇게 좋아지고 있잖아. 등수가 이렇게 올라가다면 나중에 1등도 하겠네? 잘 들여다보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랭킹도 떨어지고 점수도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럼 또 잘 들여다봐야지. 야, 너 어저께 소풍 갔다 와가지고 되게 피곤했을 텐데 그 정도면 선방했다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에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칭찬할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어요.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잘 들여다보고 칭찬할 요소를 발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칭찬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안달붙다 할 수도 있고, 아까 뭐 그 사례처럼 뭐 지나친 성취동기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예민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뭐 별로 못 느끼는데 얘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해소되지 않는 지속적인 분노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학교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교우 관계는 잘 형성되지 않고 재미없고,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가 잘못했다고 자꾸 이제 비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민하니까 별거 아닌데도 되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스트레스를 가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다른 아이보다 훨씬 그게 크고 그게 매일매일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분노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 분노, 뭐 그런 스트레스는 있긴 있지만 뭐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즐거운 이제 놀이의 시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너 참 힘들겠다라고 뭐 위로와 격려와 뭐 이걸 그럼 내가 좀 해결해 줄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 뭐 그런 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교차가 된다면 아이가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좀 참아낼 수 있는 자제력, 참을성, 감내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생겨나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그 밸런스가 이제 무너져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우울증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우울감이 처음엔 오겠지. 근데 이제 그게 더 깊어지고 더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그게 더 깊어지면 이제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도 뭐 찾아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고통스러워 있는 환경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고요. 보통은 좀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얘가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상황을 어쨌든 좀 차단하거나 뭐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좀 거기서 빼내주거나 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모든 자살은 사고사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주 이 수도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뭐 이제 제일 뭐 흔하게 나타나는 건 이제 손목에 이제 정맥 이거죠. 주저흔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목 끊는 게 한번 착 해가지고 잘 안 돼요. 망설이는 거예요. 주저해요. 깔끔하게 딱 한 줄이 아니라 살짝 베거나 그야말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긋거나 뭐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주저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통 뭐 약을 먹어. 약을 먹어도 항상 조금 먹어. 물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겁이 헐딱 나서 다 도로 나와.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 핑계가 막 생겨. 오늘은 너무 추워서 내일 하기로 해. 뭐 어쩌고 뭐.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책을 보다 보면 밤새도록 이제 자살을 고민하다가 아침에 한방눈이 내렸어. 그걸 봤더니 이 아름다운 풍경을 포기할 수는 없어.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자살 기도하기 전에 나 자살할 거야 라는 식의 협박이죠, 말하자면. 그런 걸 적어도 20-30번 한다. 그리고 사실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뭐 그런 생각은 또 20-30번 한다. 이걸 이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상태라면, 나는 괴로워. 그리고 이제 자살을 언급한다는 건 사실은 SOS로 봐야 된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나 죽겠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반복되고 하다가 보면 이제 자살을 언급하기 시작하고, 자살을 언급하기를 또 한참 하다 보면 한 번쯤 해보고, 그게 이제 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뭐 이러고 하다가 뭐 잘못해서 죽는 거죠. 그 약을 정말 죽을 듯 말 듯 이렇게 묘한 정도의 막을 하다가 뭔가 이제 조금 더 먹어가지고 깔딱하고 넘어간다든지. 이게 그 목을 매다는 경우들이 이렇게 항상 매듭이 풀어져.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확실하게 딱 해가지고 딱 기계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꼈다가 끄대고 꼈다가 끄대고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단호하게 끊어낸다면 대단히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그 에너지가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정말 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낼 수 있는 힘도 되게 없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발을 헛디뎌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지, 사고가. 그래서 모든 자살은 사고사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부모들은 뭐 애가 자살 언급하면 뭐 완전히 겁을 확 집어먹고 이제 쩔쩔매는데, 따지고 보면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의 그런 이제 다운된 마음을 이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효과적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미 이제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부모가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 부모의 능력치 벗어났다는 시그널일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좀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뭐 한 가지 몇 가지 팁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나는 무가치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뭐 이런 이제 마음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점점 나쁘게 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식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아이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냐 이거예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쓰레기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간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언어적인 폭력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은 더 파괴적이에요. 매질을 한다든가, 이거는 자존감을 정말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위 정체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자존감을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손찌검하면 안 되고요. 욕하면 안 되고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방이 사실은 교차되는 거예요. 서로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주관이 이제 점점 세지고 막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진짜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갖고 아이를 겁을 줘서 내가 통제하겠다.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언어적인
폭력, 욕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이런 표현 하면 안 되고요. 손찌검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뭐 속이 상하고 정말 애가 이제 부모의 마음을 막 그야말로 드스셔 놓는달까? 아니면 도발한달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이를 악물고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이 아이를 정말 기를 죽여서 아니면 홍구멍을 내서 겁을 확 집어먹게 해서 이렇게 다스리겠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부모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거든. 너 하도 그렇게 나를 속상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런 말이나 행동을 막 보여주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걸 고스란히 아이가 반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면 이제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 진짜 이게 정말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조심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막 엉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느끼시면 정말 조금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알리는 건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모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남의 집 애가 똑똑하다는 얘기 듣고서는 기분 좋을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거는 뭐 성인 군자라도 아마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 굳이 권하고 싶지 않지만 본인한테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라고 제가 권합니다. 흔히 부모들은 그런 거 애한테 알려면 애가 잘난 체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만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안 해줘도 알아요. 주변의 애들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다른 애들하고 나하고 다른데 그게 내가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고 좋은 특성을 갖고 있어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걸 알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나는 쟤네들하고 좀 다른데 나만 그런데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아니 나는 왜 항상 운이 없을까? 나는 반이 계속 섞여가지고 새로운 반 배정을 받으면 항상 우리 반 애들은 다 멍청해.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 내가 그렇게 똑똑한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항상 중심이잖아. 다른 애들도 자기 같을 거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나보다 쓰는 단어도 훨씬 적어. 기억력도 떨어져. 판단 속도도 빠르지 않아. 뭐 A면 B고 B면 C. 그러면 A면 C네. 이게 판단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걸 이제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렴풋이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쟤네들은 뭔가 왜 이런 것도 못하지 뭐 그런 생각이 막 축적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능지수가 뭐 120이다 130이다 그러면 지능지수를 얘기를 해주고 그것은 네가 다른 아이보다 30% 빠르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야. 네가 10살이지만 13살 정도의 지적인 발달을 이미 이루고 있고 그런 정도 속도로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이상한 게 아니야. 걔네들은 정상이야. 네가 우수한 거야. 이렇게 이미지를 하고 자기 자신의 포지셔닝을 하는 게 훨씬 아이들이 잘 처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거 얘기하면 애가 떠들고 다니면 어떡해요. 뭐 건방을 떨면 어떡해요. 자기 머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뭔가 노력을 하게 되려면 뭔가 자기가 해내고 싶은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머리가 나는 부족하니까 다른 애보다 2배, 3배 노력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럴 리가 없죠. 뭐 머리가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지 머리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렇게 애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나는 이러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네. 그건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뭔가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그게 뭐 약간 그 1등, 우승, 뭐 합격점이 좀 가시권에 들어와야 애들이 의욕을 보내는 거지. 해보면 잘 안 될 것 같고 나보단 쟤네들이 더 잘할 것 같으면 그 의욕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알겠으면 열심히 안 할까요? 그 대단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안다니까요. 제가 똑똑한 거 안다는 건데 그게 다른 애들과 내가 다르긴 다른데 이게 내가 긍정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릴 적에 나의 포지션을 적절히 가져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능 지수만 알려줄 게 아니라 그 지능 지수가 갖는 의미는 이런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뭐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맞다. 근데 사실은 이제 부모 자신이 사실은 그 검사 의뢰 기관으로부터 자세히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뭐 한 달이면 2, 30장의 이제 다른 기관에서의 평가 자료를 넘겨받고 읽어보고 있는데요. 되게 천편일률적이고 지나치게 좀 학술적이고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기관에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얘기를 고스란히 다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떠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나 130이래 140이래 떠들고 다닐 수 있는데 솔직히 애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그렇대? 뭐 나는 얼마가 나올까? 뭐 그런 정도 하다가 그냥 며칠 지나면 까먹지. 그거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애들은 그런 데서 애들 엄마들은 민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한 달이 걸쳐 두 자리가 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좀 괴로울 수 있죠. 뭐 아니 뭐 그 집 아들 140이라며요. 뭐 이런 소리는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잘 대답을 해야 되는데 피곤할 수 있으나 그게 무서워서 애한테 결과를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 내가 뭐 옆집 엄마들이 좀 약간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뭐 자꾸 빈정거린다든지 그런 정도는 많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남의 집 애들에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정도 하지. 뭐 그 집은 그거고 자기 애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자기 애가 뭐 좀 다른 아이들한테 침해를 당하지 않을까. 괴로워하지 않을까. 기분 나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남의 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취 동기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독이 아니라 걔네들은 그게 좀 숙명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좀 보기가 힘들더라도 모른 체 해야 된다. 그 스스로 막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 안 된다고 막 안달복달하고 울고불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괴롭죠. 그런 거 보면 괴로운데 근데 사실 또 그걸 저는 이제 이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에너지다. 그런 게 있지 않으면 한 가닥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것도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얘기에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밴쿠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 금메달리스트 김연아가 그 한참 이제 성장할 시기에 자기 생각대로 이제 이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집에 와가지고 막 이제 울고불고 뭐 안달복달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 그거 그만해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아빠 그러지 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좀 울고불고 난리 치더라도 차라리 못 본 채 해줘. 그러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딸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게 되느냐 이거죠. 뭐 적당히 근데 그걸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부모가 억지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괴롭혀가 쥐어짜가지고 성취 동기를 갖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우수한 친구들은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맛을 보면요. 그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1등 해본 사람은 1등이 주는 어떤 어떤 정상에 섰을 때의 어떤 그 맛을 또 느끼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면 안달복달하고 막 난리치고 울고불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애 있었어요. 네,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그걸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한 개 틀렸다고 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맨날 실수로 2개씩 틀리고, 짜증나는 게 왼쪽에 앉은 애도 100점, 오른쪽에 앉은 애도 100점, 여학생들이. 근데 나는 하나 틀려가지고 95점. 그럼 내가 나쁜 점수가 아닌데도, 뭐지? 이런 느낌 있죠. 근데 저기 이제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었다며. 그 녀석이, 난 맨날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 틀렸다고 우는 거야. 그래서, 누구야?
그거 울기까지 할 일이냐 내가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실수로 틀렸으면 안 온다. 어저께 무슨 뭐 다른 그 평소와는 다른 무슨 일이 있어서 어저께 공부를 못했다는 거야. 공부를 못해서 진짜 몰라서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창피하고 속상하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죠. 아, 얘는 매일매일 시험 공부를 하는구나. 물론 그게 사립초등학교였기 때문에 거의 그 하루에 한 과목씩 시험을 맨날 봤어. 그래가지고 그 국산사자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이 되면 그때 이제 토요일도 그 수업을 해요. 토요일 날 이제 성적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 그 평균 95점 이상 나오면 특급. 90점에서 95점 사이면 1급. 나는 맨날 1급만 했지, 뭐 특급은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 몇몇 애들은 이제 특급을 늘 도맡아 하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얘네들은 맨날 시험 공부를 하는구나. 매일매일 시험을 본다고 어떻게 매일매일 시험 공부를 하냐. 이제, 그래서 참, 아, 이게 좀 괴리가 있다. 근데 그런 안달복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1등 하겠죠. 전교 1등 하겠죠. 나중에 서울대에 갔더니 와 있더라고. 걔는 법대. 거기 그 공부 잘하는 애들 결국은 이제 서울대학 갔더니 다 와 있더라고. 와 있긴 한데 걔네들이 하기 그렇게 강한 성취동기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울고 불고 뭐 그랬었다. 나는 안 그랬지만 나는 안 그랬지만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3차에 걸쳐서 교육의 민족과 좀 인연을 맺고 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일정한 계층의 아이들한테는 이 지능검사 평가와 그 평가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좀 조금 신경을 써야 돼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영재성 바로 알기 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재 공부란 책도 그렇고 특히 영재 공부 같은 책은요 사실은 한 70~80%의 내용은 다 일반적인 영재가 아닌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일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인연이 이어져 가지고 좋은 얘기거리 아니면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또 생기면 또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